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집값 상승 논란에 개인적인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살벌했는데요. 이 무사히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만약 또 통과한다면 과연 노형욱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뭘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정동근 부동산 전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관사테크, 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또 위장 전입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시간이 됐는데 일단 노영욱 후보자는 이유를 막론하고 송구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글쎄요, 송구한 거고 이 문제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장 전입, 재산 축소 어쨌든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으로 보완을 하는 거죠. 근데 국회에서 그 입법으로 보완을 하지 않는다는 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에는 정당했던 관행이 지금은 이제 인사청문회 어떤 도덕적 잣대의 기준이 돼서 각종 이제 시비에 휘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장전입,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관사 테크라는 이제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로 공직 후보자들의 어떤 이 잣대가 엄격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들이 어떤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고 해석의 논란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는 서로 정치적인 공방이 오가는 하나의 그 청문회가 됐지 어떤 후보자의 자질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국토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증을 겪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상털기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지금까지 수년째 반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국토부 장관 논란이 된 어떠한 그 특공 문제, 얼마 전에 그 LH 사태에서도 나왔지만 많은 그 직원들이 특공으로 받아갖고 시세 차익을 노리고서 많은 그걸 했다라는 의혹이 나왔지 않습니까? LH에서 답변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과거에는 그렇게 특공이 그렇게 받을 수 있게끔 공직자한테 해놨죠. 그럼 공직자가 그 집을 영원히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팔게 되면 물가 상승 이상의 어떠한 가격 상승이 됐는데 그걸 가지고 투기다 뭐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의 사회적인 낭비라는 거죠. 그 논란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늘 기회는 있어 왔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서둘러서 해주지 않는다라면 이거는 바꿀 수 있는 법이 아니니까 좀 이거는 국회 입법사항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말씀을 주신 건데 사실 이런 어떤 논란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 주신 그 후보자에 대한 어떤 자질 검증 이런 것들이 사실 중점이 돼야 되는 자리거든요. 청문회라는 게. 근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다 보니까 정말 이 능력에 대한 검증은 좀 뒷전이 되고 논란과 의혹들이 계속 그냥 얘기가 돼서 과연 정책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못 찾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문제가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자질을 검증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사람을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검증을 하겠습니까? 네네. 과거에 했던 일들을 가지고 유추를 하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객관적이 되기도 어렵고요.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서류 같은 거 검증을 해서 문제 있는 거를 끄집어내는데 이게 이제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 이제 공수가 바뀌었을 뿐이죠. 위장 전입 때문에 낙마한 후보들도 굉장히 과거에 많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장 전입은 굉장히 애교 수준으로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게 불법이 아니었거든요. 불법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이제 불법으로 거의 되는 분위기고 재산 축소 같은 경우도 사실 입법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법을 만드는 분들이 다 같은 대상이다 보니까 뭐 공시가격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세금 신고할 때도 요즘 공시가격 양도세나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토지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둘 수도 있겠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공시가격으로 하면서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는 법률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로 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법률적인 문제는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진짜가 문제 없을 수도 있고요. 그 관사 테크처럼 저는 제도가 미비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세종시 이전하게 되면서 미처 그런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당시로는 그까지 생각을 못했겠죠. 빨리 보내는 게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혜택을 많이 줬는데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최근에 이제 LH 사태라든지 우리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게 되면서 이제 국민들 눈높이하고 안 맞는 거죠.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도 투기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눈높이에는 여전히 맞지 않는 문제여서 이게 좀 전반적으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도 개선을 해야 되고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과거 기준, 과거 생각 정도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관행이지 이게 이제 지금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시는 후보들, 공직자들도 한층 높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예 대상이 안 된다면 본인이 안 나와야 되고요. 본인이 통과할 자신이 있다면 충분한 준비를 해서 국민들을 납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보더라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나마 국토부 장관 노 후보자께서는 처음에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졌는데 다른 후보들 보니까 굉장히 애교스럽게 보여질 정도로 다른 후보들은 많죠. 더 다른 어처구니 없는 후보들 것도 중에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도덕적인 기준도 한층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또 일종의 자체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얘기까지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입법 얘기도 좀 해주셨고 자체 검증 얘기까지 해주셨거든요. 네, 일단 그 배우자의 뭐 절도 문제나 그 아들의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의혹 이런 걸로 봐서는 스스로 상당히 이제 민망할 만도 한데 일단 장관직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다. 뭐 그런 정도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자면 네. 일단 특공 제도에 대해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 부처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만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외에 2년간 매달 20만 원씩 이주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85제곱미터 이하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취득세도 전액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10년간 한 이 특공 제도를 통해서 취득세 감면받은 세액이 약 32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같이 부동산 가격이 그냥 이렇게 지금같이 민감하지 않은 시절에는 이런 제도를 어느 정도 용납해 줄 수는 있는데 지금같이 뭐 부동산 하나 취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중산층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가름의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는 예. 이 특공 제도는 공무원들한테 지나치게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헌법상 그 공무원들은 소위 제도 보장이라고 하는 신분 보장에 의해서 직업적 안정성이라는 혜택을 이미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직장과의 거리로 고생을 하는 많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생각을 한다면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에게 굳이 그런 추가적인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로서 이 특공제도의 취지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출퇴근에 어떤 불편함을 겪는 공무원들의 그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데 이걸 악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말 그대로 불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명백하게 편법이나 탈법 정도로는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정부에서 불법은 아니지만 어차피 적폐 개념에 다주택자들도 포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도덕적 부분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국토부의 수장으로 임명을 해놓고 다시 국민들한테는 그 모호한 적폐를 가지고 또 어떤 설득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권위가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질문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제도 해결의 문제니까 네. 사실 이제 특공제도는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이고 그 다음에 공윤법에 의해서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하는 거는 사실 이제 지금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입법의 공백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할 것이라는 것도 입법자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지금 뭐 그동안 말이 나왔던 기관이지만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한국감정원이었던 그렇죠.
쪽에 뭐 감정 평가 금액을 뭐 제출하든지 아니면 뭐 사적으로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뭐 감평가를 받아서 제출하든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의혹에 대해서는 뭐 해결해야 될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뭐 입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에 대해서도 좀 검증을 해볼게요. 뭐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6번 정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렇게 정도 횟수가 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비정상이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욱 후보자는 비정상이다라고 답변을 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정책을 좀 바꾸겠다 아니면 뭐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제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이제 입안을 해야 되는 정책 담당자로서의 어떤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의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이것이 뭐 이제 부적절했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국민의 니즈를 읽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이 26번 정도 발표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부동산 상황이 되게 엄중했고 그 엄중한 부동산 상황의 어떤 근저에는 어떤 저금리 상황의 지속과 그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풍부했다라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심리적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영끌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계속 확산되면서 부동산 정책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정책적 한계가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에둘러서 표현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되게 광풍이었다. 그리고 2019년, 2020년은 유례 없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어떤 이런 시기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책적 대응 수단으로 저는 정책 입안자라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지 그게 적절 부적절은 좀 발언이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26번까지 이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면서 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정부를 조롱하는 어떤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되게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만연한 근저 원인에 대한 분석을 좀 노력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정책 담당자들이. 왜 이러냐 이제 저희가 좀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 공정함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불만도 있을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뭐냐면 사회 전반적으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60대는 60대대로 전부 조금 이렇게 불만이스러운 부분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 좀 부적절했다라고 고민스러운 답을 내놨다면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사실 뭐 노영욱 후보자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많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1년 사이에 좀 만회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쉽지 않다. 그만큼 격차가 크다라고 시장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1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3년을 주면은 원상 회복 시킬 수 있냐 그러면 3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냥 1년이라는 핑계를 댔지만 어차피 원상 회복하기에는 뭐 우리 시장 경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고 과연 얼마나 급등을 더 막고 소폭이라도 더 안정을 시키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고 뭐 26번이 많다라고 하는데 뭐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고요. 이걸 안 많다라고 해버리면 또 배가 산으로 가죠. 이걸 안 많다고 하면 그럼 도대체 뭐 50번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냥 그 정도의 발언인 것 같고 그러면 왜 이렇게 근본 문제는 이거잖아요. 26번의 많은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지 못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결과에 대한 저는 반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정의 문제를 잃어버렸고요. 최근에 인사청문회 지금 좀 전에도 했었지만 국민들은 정부에서 그랬잖아요. 집이 2채? 3채가 있으면 투기라고 해서 규제 지역으로 묶고 양도세, 중과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더 하고 있는데 정작 정책의 당사자들은 뭐 이렇게 관사 태클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한 그 솔선수범, 공정의 그 불합리함을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감의 문제거든요. 국민들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26번이면 평균 한 2달에 한 번 정도로 대책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보도자료.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읽어보고 과연 공감을 하고 체감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도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26번인지 20번인지도 바뀌었으니까. 모르겠고 네. 내용도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자녀들을 훈육할 때 있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훈육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훈육을 잘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녀들이 바로잡고 더 발전할 수가 있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훈육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잔소리가 되고 신뢰가 떨어지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금 잔소리하고 똑같거든요. 26번의 잔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한 번, 10번 내에 그 훈육, 제대로 된 훈육을 해서 집값을 네. 좀 이게 제대로 잡아줬어야 되는데 자녀가 왜 공부를 안 하느냐 그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그 표면적인 성적이 떨어졌다는 표면적인 결과만 보고 계속 잔소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잡힐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뭐가 잘못됐는지 좀 근본 원인부터 살펴보면서 시간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다음 정권도 똑같은 정부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체계적으로 근본 원인을 잡고 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이제 차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인물에 대한 어떤 뭐 비유라고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책을 보고 있냐일 텐데 글쎄요 바뀔까 아닐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상황에서 일단은 수도권 신규 택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지금 미뤄놓은 상태인데 다시 또 한 두세 달 내에는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어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지 아니면 또 뭐 바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뭐 저기 투기 세력 조사가 먼저냐 아니면 발표가 먼저냐 이런 부분은 사실 네네. 논의의 차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투기 조사하고 공급지 확정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투기 세력을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투기 세력이 뭐 미리 손을 썼다라는 정황이 발표가 확정이 된다면 네. 또는 내지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 후보지를 철회할 겁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처리할 건지 예, 아닐 거라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일부 사실 그런 투기 세력이 어떤 새로운 후보지에 미리 손을 썼다고 하면 그 사람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하거나 환수를 해야 될 문제지 이게 공급 대책의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사실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투기 세력 조사를 위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시간이 유의미한 시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토지 단위의 물적 조사가 조사의 실효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유관기관의 어떤 명단을 받아서 단순히 인적 대조 방식의 인적 단위의 조사를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 시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 내부적으로는 여러 군데에 몇 군데의 그 후보지를 이미 이제 선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기 세력이 특정 후보지에만 이미 손을 썼을까요? 썼으면 모든 후보지에 다 썼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미리 진행을 할 것은 진행을 하면서 수사나 조사는 병행해도 충분히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기적으로 이제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정권 초기라면 모르겠지만 정권 말기에는 굉장히 두 달에서 석 달 정도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1년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부동산 가격이나 상황을 정상적으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어떤 뭐 최근에 이제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정책으로 어느 정도 조금 바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급 정책의 효과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다음 정권이 뭐 정권이 바뀔지 아니면 기존의 여권에서 뭐 정권을 재창출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이 계속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정책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닫는 일은 사실 1년도 지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두석 달 먼저 투기 조사를 한 다음에 이 후보지를 발표하겠다. 그건 사실 크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의미를 두긴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국토부에서도 지금 우리 장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내용은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을 무릅쓰고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의 어떤 발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13.1만 호 정도 되죠. 네네. 그거의 발표를 조금 수년시켰다라는 연기한 거는 어느 정도 투기 세력이 저는 이제 유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어떤 그런 단서를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른 어떤 억제 정책을 아니면 그 투기를 회피시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과거와 같이 또다시 어떤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재론되는 어떤 그런 양상이 될 수 있으니 어느 정도 투기 세력을 좀 걸러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조금 완전체 모양의 어떤 공급 계획을 좀 발표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엿보이는 것 같고요. 이번 기회에 좀 저도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있다라면 저는 사실 수도 택지직으로 지정돼서 그 안에 투자한 그런 공직자들이 있다라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저는 프로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수용됐을 때와 그 신도시가 만들어졌을 때 인접 지역에 있어서의 토지 가치의 상승이나 부동산 가치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왕 조사하는 바라면 그런 인접 지역에도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번에 투기 세력이 어느 정도를 세권을 해서 어느 정도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제도적 미비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정적으로 투기 세력을 억누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희망해 봤습니다. 뭐 기대에 얼마나 충족해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뭐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부동산 이슈 중에는 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있을 거예요. 일단 노영욱 후보자는 이 서울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글쎄요,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또 어떻게 결이 맞을지도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도 최근에는 좀 속도 조절로 가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 뭐 공통점이 있고 이제 또 결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노 후보자 같은 경우는 태생 자체가 뭐 우리 변 장관처럼 뭐 네.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고 새로운 플랜을 만들어서 뭐 새롭게 하자고 이렇게 한 후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도 이야기했듯이 뭐 새로운 정책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관리형 기존에 발표됐던 부분이라도 일관성 있게 잘 추진하자는 입장에서 이제 관리형 장관 후보자를 낸 것이고요. 네. 좀 전에 질문에서도 이제 공급 계획들이 왜 늦어졌느냐 막 얘기하지만 국민들은 공급 계획 빨리 발표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하든지 말든지 뭐가 발표된지도 모르겠고 작년 여름부터 뭐 80만 호, 30만 호, 120만 호 엄청나게 발표됐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발표된 거라도 하나하나 검증을 하면서 그렇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고 태능 부지는 또 어떻게 개발이 되고 이런 신뢰 회복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뭐 신규 개발지 발표해가지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는 거를 또 발표하기보다는 이렇게 관리형이 맞는데 자 이제 문제는 공공이란 말이에요. 정부는 키워드를 공공으로 던졌습니다. 그렇죠.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 재개발을 하고 공공 주도 고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고 오세훈 시장은 민간 주도로 개발을 완화해서 민간 주도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이 달라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또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투기 억제. 오세훈 시장도 투기는 반드시 억제시키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그냥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투기가 활성화되게 되고 오세훈 시장도 자칫 잘못하면 지난 4년 동안 집값 잡지 못했던 그 책임을 이제 뒤늦게 오세훈 시장이 다 떠안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규제 완화하면서 속도전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기 억제, 시장 안정이라는 첫 번째 목표를 세웠고 국토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따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당장은 서로 힘을 합쳐서 시장 안정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갈등 일부 이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갈등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머리를 맞댄다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저희 지금 소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다른 관점에서 조그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는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입주까지는 통상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사실 노 후보자가 언젠가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단기 부동산 가격 상승의 부작용과 공급 확대라는 장기 효과 중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글로벌 쓰나미급의 어떤 유동성 공급 확대에
어떤 기조를 생각을 한다면 그나마 공급 정책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장이고, 나아가 정치적인 어떤 향후 전망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지금 노 후보자, 무슨 정부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노 후보자와 오세훈 시장의 갈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재건축 문턱이 높아지면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재건축보다 일반 아파트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은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 상승세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라는 시점인데, 다시 이게 일반 아파트로 가격 상승의 효과가 옮아가면, 재건축은 사실 입주가 10년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거주 목적으로 수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아파트, 신축 아파트는 내가 당장 들어가기 위한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는 서울 시민들한테 훨씬 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아니 오세훈 시장이 공급 정책 좀 펼쳐보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뭐 소장님께서도 잠깐 뭐 사석에서 좀 말씀을 하셨다시피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 개정은 저기 국회 동의를 받아야 그렇죠. 되고, 또 뭐 용적률 상향이나 이런 것은 또 지방의회 또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중앙 정부에서 계속 태클을 건다. 네. 이번 기회에 중앙 정부까지 갈아야겠다. 사실 이런 쪽으로 저는 좀 여론이 번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좀 우려를 하거든요. 사실 뭐 직접적으로 비교할 예는 아니지만, 뭐 정부가 윤석열 전 총장을 이제 사실 좀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면서 원치 않게 대선 후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생각을 한다면 지나친 갈등은 오히려 정부에도 좋지 않고, 이왕 정부도 수요 억제 정책에 대한 방송으로 공급 정책을 좀 더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뭐 그 확실히 도와줄 거면 좀 서로 공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 워낙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 선거도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고 문재인 정부에게도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뭔가 좀 보여주고 싶어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둘 다 조급하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1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모처럼 서울시로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어떤 그 재건축 뉴타운으로 대변되는 어떤 주택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한번 붐을 일으켜 봐야 되고, 그 붐을 일으켰을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연착륙이 된다 그러면 서울시장 재선으로 통해서 이제 5년 동안 서울시장을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어떤 그런 원대한 이상도 꿈꾸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모든 거는 국민이 판단하시겠지만, 예. 지금은 사실 서울시의 어떤 주택정책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정략적인 어떤 그런 문제보다는 협치가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국토부 장관 후보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민간이냐 공공이냐하고 굳이 영역을 구분할 필요는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도 언젠가는 이제 규제 완화가 되겠죠. 규제 완화가 되는데 과연 지금이 규제 완화에 대한 타이밍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간신히 조금 억누르고 있는 어떤 부동산 이 경기가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을 끌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부분이 상당히 꺾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공론화시킨다라는 거는 지금 일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 가격이 호가 위주로 많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결국 이런 문제들이 다시 투기 세력의 어떤 유입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일단 거시적인 경제 문제에 있어서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그 긴축을 할 수 있는 규제와 맞물려서 들어가야지. 네. 지금 단순하게 주택 문제만 국한해서 보고서 이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까지 정부가 너무 규제가 강화했으니까 이 부분을 풀어야 돼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낙관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재건축의 과거에서 지금 재건축 현장들이 많이 이제 재건축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데가 길동의 그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반포의 아파트들은 재건축 규제하고 상관없는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이 추진되지 않아서 약 한 2만 호 가까운 주택이 제때 공급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제도 개선에 서울시장이 더 추진을 해서 문제가 되고 법적 문제가 다투고 있는 것들을 하면서 공공과 보조를 맞춰 나가고, 어느 정도 이제 긴축 시그널이 왔을 때에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서울 시민의 어떤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되려면 조금씩 각자의 정략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협치의 마인드로 테이블에 앉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연 가능할지 어렵죠. 쉽지가 조금 않은,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절대로 제가 생각하는 건 다시
투기의 꽃길을 깔아줘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노부자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답을 찾겠다라고 했는데 이 공시가격 하면 뭐 종부세, 보유세 쪽을 의미할 텐데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답을 찾겠다라고 했거든요. 글쎄요, 그동안 답을 못 찾았는데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못 찾겠죠. 뭐 한 달 만에 무슨 답을 찾겠습니까?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못 찾는데요. 네. 못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의견 통일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끼리 의견 통일이 안 됐는데 무슨 답을 찾겠습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뭐 의견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나서서 뭐 이렇게 의견 정리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임기 말에 국토부 장관께서 그 정도 파워 정부 여당을 압도할 만한 네. 파워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렇게 보자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서 협의하는 과정만 하더라도 저는 한 달이 굉장히 부족하고 훨씬 넘어버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이미 늦었고 내년이라도 해야 된다면 충분한 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는 논의를 해도 이마저도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뭐 협상, 조정 가능할까 하면 정부 내에서도 또 강경한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마저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하긴 해야겠죠.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투기를 또 자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게 되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제 생각에는 진작에 좀 투트랙으로 갔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뭐 세 부담도 완화시켜주고 대출도 좀 풀어줘서 살 수 있게 해줬어야 되고 또 투기 세력들 적어도 저는 뭐 2주택까지는 뭐 갈아타기 수요도 있고요. 하나 있는데 뭐 다른 목적으로 뭐 갈아타기 아니면 자녀 때문에 하나 더 살 수는 있는데 3주택 이상이 되면 아무래도 좀 투자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 세력에 대해서는 뭐 규제를 강화해주는 이렇게 투트랙으로 갔더라면 부동산 시장이 이 정도 왜곡은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이라도 1년 남았지만 다음에도 또 정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관성 있는 정책을 가자면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실수요자들은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문제는 지금 너무 많이 풀어져 버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또 이게 우려하는 참 건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근데 여당 내에서는 뭐 말이 많지만 현재 뭐 세금을 좀 과하게 부과를 해서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내놓게 하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글쎄요. 지금 그래서 뭐 양도세 중과나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시행을 하기로 한 상황인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세부담을 완화할 거면 그러면 처음부터 공시가를 왜 올렸나 하는 근본적 의문이 있어요. 그렇죠. 투기 세력과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피해 그리고 60개 행정작용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에게도 사실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측면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민주당에서 이번에 뭐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게 해야 된다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세금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뭐 1주택자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세부담을 줄여주는 그렇게 해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마디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네. 저번에도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유세와 거래세는 사실 반비례로 가야 되고요. 그 효과는 보유세 상승보다 양도세를 낮춰줘서 다주택자들 하여금 엑시트를 할 수 있게 테러를 털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소위 캐피탈 게인에 대한 자본이득 실현 이거를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사실 모든 정책은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일정 부분은 포기를 하고 대의를 위해서 선택은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들의 자본이득 실현이라는 부분하고 주택 공급의 확대라는 문제 중에서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됩니까? 후자를 선택을 해야죠. 예. 그 사람들이 이익을 좀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그건 훨씬 더 큰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뭐 세율을 다주택자들한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세율 인하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조언을 주셨는데도 사실 양도세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얘기 양도세를 들어보면 이제 부동산을 틀어주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잡혀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의 어떠한 양도세 완화는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라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범위가 증가되고 네. 그다음에 세부담 상한이 거의 지금 30%에 가깝게
육박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의 논란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세금이라는 거는 조세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민심 위반의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이 국민들이 증가된 세금을 낸다 하더라도 내가 벌을 받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일부 국민들은 이제 이것이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구나라는 어떤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재론이 돼야 되고요. 이와 맞물려서 공시지가 현실화가 이제 급상승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나오는 근저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가하고 집값 상승률이 연동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이 물가하고 집값 상승률을 어떻게 연동시켜 갖고서 정책으로 만들어낼까에 네.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1주택 보유자들 중에 가장 억울하신 분이 내가 집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이게 투기가 아니라 내가 예전부터 갖고 있었던 집이라는 계속,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집들이 이제 뭐 다주택자 일가구 장기 보유 고령자라든지 이런 특혜로 뭐 최대 80%까지 네, 공제를 받는 공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세금적 측면이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했을 때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간접 부분에 있어서의 복지 혜택이 무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안도 같이 내놓는다라면 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1주택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구제 방안을 내놓는다라면 이미 재산세 감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까 네. 그런 이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공론화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에서 사회적 합의를 찾는 부분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남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럴 겁니다. 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내가 자력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대출을 꼭 받아야 돼요. 대출 없이 집 사기가 힘든데 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으로 집을 사시는 분들 아니면 뭐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된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여당의 새 사령탑이 된 이 송영길 당대표가 LTV,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90%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당대표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노영욱 후보자는 시장 영향 등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면서 좀 신중하게 보겠다고 했거든요.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LTV 90% 해주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일단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종잣돈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 상대적인 박탈과 지금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연끌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혔잖아요. DSR 적용이 되고 네. 신용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넋 놓고 있어야 되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게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진작에 좀 했더라면 3년, 4년 전에 제가 아까 투트랙 얘기했듯이 네. 사야 되는 실수요자들은 사라. 우리가 금융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해줄게. 투기 세력들은 사지 마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은 벌써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충분히 올라 있는 상태에서 LTV를 90% 완화해준다. 저는 폭탄 떠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집값이 영원히 올라가주면 괜찮겠지만 그렇죠. 혹시 2, 3년 후에라도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지금 최대로 올랐는 집값을 가지고 90% 대출을 받아서 사신 생애 최초 분들은 그 폭탄을 떠안게 되고 그걸 감당하려면 10년 동안 끙끙 앓으면서 위험 부담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출 받은 것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는. 더 떨어질 수도 있죠. 뭐 그런 더 떨어, 상황일 충분히 수도 더 있다는 90%라면 충분히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론 그 사태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요.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게 이게 뉴스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LTV 완화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규제 다 풀리는 거 아니야? 대출 더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것도 들죠. 뭐 투기 완화해 주나? 뭐 이렇게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또 줄 수도 있어서 이거는 또 당장간 또 조율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충분히 조율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조율을 하고 정확한 대책을 만든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말만 계속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거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만 더 느끼게 되고 신뢰는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와서 저는 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원론적으로는 우려가 필요한 있다라는 대책이지만 얘기죠. 이건 충분한 협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정확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 되고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않고 아까 세금 얘기도 했듯이 세금 문제도 굉장히
손봐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냥 청년 지지율 뭐 표 떨어진다고 해서 툭툭툭 던지면 저는 굉장히 안 하니만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장단점을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네네. 사실 이제 지금 뭐 LTV를 지금 와서 올리는 것은 보궐선거 참패하고 나니까 집값 실컷 오르고 나서 뒷북 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LTV 완화는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금리 시대에 이게 사실 모든 사람한테 금융 접근성이 공평하게 이렇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 신용도가 다르죠. 높거나 담보 제공력이 높은 자산가들은 금융 접근성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저금리 시대 때 반드시 발생하는 게 뭐냐? 자산 양극화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경제 민주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 어떤 양극화나 경제 민주화는 더 악화가 되지 심화됐다.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LTV를 어느 정도 올려주는 거는 맞는데 문제는 아까 소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 6억 한 6, 7억 되는 아파트를 LTV 한 90%까지 대출 받으면 매월 갚아야 되는 원리금 합계가 최소 2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 연준이 제로금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언제 시장금리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하느니 미국 연준 무시하고 독자적인 통화정책 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렵죠. 힘들다고 보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또 대출은 대부분 변동금리로 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주담대를 매겨지죠. 실행을 네. 하니까 그 상황에서 조금만 이자율이 올라갔을 경우에 그 충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개인은 그리 많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맞는 적절한 대출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 생각은 90%는 가하지만 최소 그래도 6에서 70% 정도는 어느 정도 대출을 허용해줘서 높여야 된다는 사실 거죠. 금융 혜택에 대한 접근성 차이에서 오는 양극화는 막아줘야 된다 생각을 네네.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대출 못 받아서 집 못 사서 자기 가진 그나마 재산을 암호화폐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 사는 게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보완책을 추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정금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가 변동금리에 캡을 씌워 넣는가 이런 보완책을 적절하게 이제 동원을 같이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값 상승, LTV 상승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입장인데 네네. 사실 90, 100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8, 나중에 폭탄이 되죠. 예, 저기 될수 있죠. 미국발 금융위기가 사실 그 모기지론 네, 붕괴에서 다 지나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담보대출 때문에 생긴 그런 거잖아요. 측면에서는 고려는 하되 어느 정도 또 완화는 시켜줘야 될 필요는 있다. 실소유자들을 위한. 예,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김부선이라고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GTX D 라인인데 이게 사실 서부권 광역 급행 철도라는 원래 이름인데 지금 뭐 김포와 부천을 잇는 선이다 보니까 김부선이라고 별칭이 붙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됐었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원래 계획과는 좀 다르게 또 조정이 되면서 얘기가 됐고 지역에서는 특히 반발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는데 일단 노영욱 후보자가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 근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총량적 기준에서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 4차 국가 철도망 기본 구축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발표된 건데 지금 이제 논란이 된 거는 이제 김포 이제 시민분들이 네. 김포 골드라인인가요? 거기에 이제 2량밖에 안 되는 그 지하철을 타고 저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제 쭉 이 나와야. 장기 쪽을 통해서 이제 그렇죠. 김포공항까지 오고 김포공항에서 9호선이나 5호선을 환승해서 이제 강남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멀죠. 그래서 이제 GTX D를 만들어서 이제 강남 접근성을 붙여주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출근 시간에도 타보고 점심 시간에도 타보고 네. 그다음에 저녁에 퇴근 시간에도 타보고 심야 시간에도 타봤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가 신도시를 만들면서 만든 김포라든지 지금 골드라인에 있는 도시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베드타운이라는 겁니다. 베드타운이라는 거는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붐비지만은 낮에는 좀 비어서 공공원처럼, 다니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예타라든지 아니면 BI 비율이 안 나왔다든지 이렇게 돼서 조금 이제 일부 구간만 좀 승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왜 이것이 축소됐는지에 대한 원인을 먼저 분석해서 그 분석된 거를 이 라인에서 수정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다시 재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이거를 바꿔야지 그냥 단순하게 뭐 지옥철이다 그러라면 9호선 라인 전체도 지옥철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 굉장히 뭐 많죠. 공항철도도 마찬가지로 지하철인데 국가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 효율성이
큰 부분의 우선순위를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를 대변하시는 분들은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대응적 전략이 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다룬 게 전체 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저희가 극소의 질문들 그리고 숙제들만 좀 다뤄봤는데 그래도 참 어려운 과제들이 많습니다. 부동산은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관심사고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영욱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 어떤 나중에 장관이 만약에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할지에 이렇게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지만 만약에 된다면 좀 현명한 해안과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정책들로 국민들의 시선에 대응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문 소장, 김민만 소장, 정동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